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오늘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전달드려 보려고 해요. 제 진료실에서 고립은둔 상태에 처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결국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다행히 그 길에서 벗어나오는 분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정말 외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세대는 어디일까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마냥 진짜 인류 역사와 함께 예전부터 계속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외로움의 영어 단어의 lonely라는 단어는 과연 언제부터 있던 단어일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lonely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만든 단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채 한 400년도 되지 않은 단어인데 그 뒤로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쓰이지 않다가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기부터 그 단어가 쓰였냐? 산업혁명 시기부터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는 취업, 실직, 은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가정, 그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쓸모를 받아들이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이직이나 은퇴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면서 처음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생겼고요. 실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스트레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쓸모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외로움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세대는 어디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20대가 압도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업,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이 느낌과 바로 직결되는 것 텐데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듣습니다. 또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우리 사람들의 뇌에도 가장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라고 해요. 사람들의 뇌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린이의 머리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10대 후반까지 우리 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10대 후반까지도 우리 전두엽이란 부위는 계속 성장만 하다가 10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우리 뇌는 성장을 멈추고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자주 쓰는 부분만 남기고 쓸데없는 부분은 가지치는 새로운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 뇌에는 좀 혼동이 많이 옵니다. 게다가 학업 스트레스, 사회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해야 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르게는 취업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기, 뇌도 취약한데 사회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기에 정신질환도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정신질환인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모두 다 1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서 20대가 가장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 윗세대들은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저 요즘 10대, 20대들은 너무 나약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원래 20대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고요. 요즘도 10대, 20대가 가장 많은 거는 그냥 원래 뇌가 취약한 나이대이고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라는 게 45%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실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겪어요.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얘기할 때도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는 스트레스다 라고 저도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이 청년들 다 나도 취업하고 싶고 나도 떳떳하게 회사에 다니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좀 더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전문직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총 한 12%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탈락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 진료실에서도 대기업 시험에 봤다가 떨어지는 분들,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경쟁률이 정말 몇백 대 1 수준이에요,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항상 내 주변에 붙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쓸모를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마음에 위축되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모임에 조금씩 못 나가게 되고 친구 누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가면은 야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회사 어디 다녀?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드는 축의금이나 친구들 만나는데 드는 돈도 집에 손 벌린다는 죄책감에 밖으로 나가는 거를 점차 줄이게 되고 이러면서 고립, 은둔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냐?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너 계속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는 거 네가 현실적으로 좀 눈을 낮춰. 현실적으로 맞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요즘 빈 일손이 얼마나 많다는데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 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 벌리고 앉아있을 거야? 라는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본인 속에 안 들까요? 그분들도 어디든 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냥 철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왜 장기적인 취업 과정 혹은 실직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정신질환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립은둔이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은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잘못된 삶이야. 주변에 사람들과 비교돼. 부끄러워라는 마음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보고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갉아먹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혹은 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이런 곳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다가도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12%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혹은 석박사 과정을 거쳐도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마치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과정에 그 집단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더 큰 좌절감을 겪으면서 고립, 은둔으로 이어지기 더 쉽다는 거죠. 성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상태로 볼 때도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고립, 은둔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오히려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졌던 중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립, 은둔으로 이어지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능력주의를 강조를 해요.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가장
가장 공정하게 이렇게 줄 세울 수 있는 건 능력 아니야? 성적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고, 야, 그거는 노력하지 않은 네 잘못이지. 노력이 부족한 네가 좀 덜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라는 비난까지로 이어지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진 특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노력한 사람들도, 정말 어릴 때부터 남들과 똑같이 노력해온 사람들도 이 저성장 사회,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속에서는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인데, 이 능력주의는 정말 네가 부족한 탓이야 라는 말을 일관되게 내뱉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 능력주의에 덫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에서도 우리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 나왔고, 두 번째로 한 40% 정도가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 흔히 가지는 두 번째 오해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립 은둔 청년들은 원래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들이다.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만 해주면은 다시 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절반만 맞는 흔한 오해입니다. 일반 청년들보다 고립 은둔 청년에서 가벼운 우울, 중증 수준, 심한 우울 모두 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에 대한 치료도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우울이 고립의 원인인지 아니면 고립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이 실제로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에 따돌림 혹은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거나 가정폭력 등등의 어려움으로 어릴 때부터 우울증 혹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대, 20대까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없이 남들과 똑같이 활발하고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도 이런 취업 과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게 되면 저절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없던 우울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 자체가 고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서 집에 고립돼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저절로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정신질환 때문에 더 고립되고 이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립의 결과로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뇌부자들이라는 정신과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요즘 사회 사람들이 가장 흔히 관심을 가지는 정신질환들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 저는 가장 촉을 좀 세우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여러 유튜브 채널들, 인터넷 커뮤니티들, 그리고 뉴스에서들도 ADHD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내가 ADHD인 것 같다, 내가 경계선 지능인 것 같다 라고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실제로 병원에도 찾아오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내가 ADHD인 것 같다고 오십니다. 그분들이 그럼 다 ADHD이냐? 간간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꽤나 다수는 ADHD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집중이 많이 안 되고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이런 질환들을 의심했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심지어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서 병을 찾으려고 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능력주의 그리고 고립 은둔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계속 밀린다, 내가 하위권으로 처진다, 내가 남들만큼 어떤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까라는 자기 혐오.
자기 혐오의 마음에 안 그래도 괴로운데 주변에서도 네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지. 남들은 네가 그런 고민할 시간에, 네가 정신과 다닐 시간에 남들은 다 공부 더 열심히 해. 노력으로 다 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만큼 힘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 혐오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ADHD가 아닐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경계선 지능인 거 아닐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나는 나 자신을 괴롭혀온 게 아닐까라고 열심히 오히려 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행히 병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나친 자기 혐오에 빠져서 계속해서 본인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게 요즘 현실이에요. 제가 능력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룰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잘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한 자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고리문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루저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게 꼭 항상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능력주의, 노력주의에 덫에 빠져서 고립은둔을 선택한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당신에게 제일 도움되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냐라고 여쭤볼 때 이런 식의 답변들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시 돌이켜봐도 그 어떤 말도 나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떨어졌다면서 안타깝게 봐주는 사람이나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원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도움됐던 경험들, 참 마음이 따스해졌던 경험들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 나를 불러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같이 시간을 보내줬던 사람들, 같이 짧게 당일치기라도 혹은 1박이라도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나도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되면은 없던 정신질환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고립의 반대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조언을 꺼내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내 존재 가치가 있구나. 나는 쓸모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간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성공 케이스도 듣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족이거나 너무 가까운 친구여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아보고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도 연결해주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공부를 시켜서 자격증까지 따게 해주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내가 도와주기도 했다라는 증언들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그게 물론 도움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야만 된다, 내가 뭘 해내야만 한다라는 압박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더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어도 공부가 아니어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울과 불안의 늪에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나와야만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면은 갈 데가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것만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그저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처의 카페, 서점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의 만남에 응해도 괜찮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친구들보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드시니까 고립, 은둔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겠지만 자그마한 용기를 내셔서 한 발짝 밖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